지금부터 인류 평화와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한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세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세션 시작에 앞서 오늘 세션 자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의 자장인 김종화 교수는 현재 제주한라대학교 지능형 시스템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와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대학교 컴퓨터과학 교수로 재직하였습니다. 현재는 미래문화기술연구단 단장과 MDPI 저널 시그널스의 부편집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 세션의 자장이신 제주 한라대학교 김종화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Okay, thank you very much for. 네, 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세션에 오신 거 대단히 환영합니다. 이번 세션은 인공지능에 관한 것입니다. 인류 평화와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한 인공지능에 관한 것인데요. 인공지능 AI라는 것은 양면의 그 검과 같이 희망적이기도 하고 위협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류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낙관,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건강 문제 아니면 기후 예측과 같은 데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 것만큼이나 인간보다 어쩌면 더 뛰어날지도 모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위협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우리 인류 사회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쩌면 또 교란적인 방법으로 또 우리 사회와 또 함께 또 나아가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관적인 입장도 분명히 있지요. 그렇다면 이번 세션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인공지능과 함께 공존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진화해 나갈 수야만 하는가를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류 평화와 지구 환경 보존의 측면에서 알아보고 이것을 전 세계 많은 또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는 3명의 연사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엘리자베스 안드레 교수님이십니다. 독일 아우스부르크 대학교 컴퓨터 과학 교수님이십니다. 엘리자베스 안드레 교수님은 먼저 우리 세션의 그 기조 발언 먼저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저 토론을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백인수 센터장님이십니다. 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연묵 교수님은 현재 오고 계십니다. 네, 곧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발표하시는 선생님과 그리고 백인수 센터장님을 토론자로 모실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인공지능과 민주주의에 관련해서 엘리자베스 교수님께서 또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또 인권 분야와 그리고 또 AI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또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에서 현재 해당 분야에서 또 수상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250만 또 규모의 또 자금을 30억이면 So it's like 3 billion Korean won, the amount of reward. So
굉장히 이제 AI 분야에 또 굉장히 많은 또 역할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분야에 있어서 독일에서 또 굉장히 또 많은 또 역할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앤드레 박사님 자리로 한번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친절하게 소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는 AI의 영향에 대해서, 특히 민주적인 프로세스에서 AI의 영향에 대해서 최신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AI로 인해서 지금 현재 민주적인 절차에서 많은 변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디어나 언론, 라디오, 새로운 또 이러한 기존의 미디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SNS를 포함해서 새로운 온라인 미디어가 출현하였는데요. 이러한 소통의 미디어는 사실상 우리가 민주적인 프로세스에서 상당히 우리가 기대치가 큽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치가 큰 만큼 많은 해결해야 될 리스크와 또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신기술 로 인해서 이런 매스 데이터를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AI와 민주주의를 이 문제를 있어서 우리가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를 자동으로 감지하던가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는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AI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AI 사용에 가서 국내 대내적으로 아니면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규제가 있는 것과도 좀 연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근에 그 미디어와 또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언론인이 콘텐츠를 제작한 유일한 어떠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문 기준에 따라서 언론의 편집실에서 이 전체적인 컨텐츠에 대해서 큐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AI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나 선호도에 대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마이크로 타겟팅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좀 더 정보를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 그룹으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특정 컨텐츠를 어떤 유저별로 저희가 타겟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AI 기반의 알고리즘은 상당히 개인화된 컨텐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개인화된 컨텐츠를 선별을 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가짜 뉴스가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번역된 어떠한 컨텐츠 자체가 사실상 원어와 다른 독자를 호도할 수 있는 잘못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는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AI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또 사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어를 하고자 하지만 나중에는 AI로 인한 어떤 컨텐츠를 직접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AI 알고리즘 책임일까요? 아니면 개발자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어떠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데이터를 제공하는 어떠한 도네이션하는 이런 개인들의 책임일까요? 사람과 기관이 어떻게 데이터를 소집하고 어떠한 광고와 이러한 부분에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어떠한 전체적인 규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플랫폼의 경제적인 파워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우려가 지금 표출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고객의 데이터를 조작할 수가 있다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파워뿐만 아니라 어떠한 정치적인 파워, 정치적인 힘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실 사람들에게 배포되는 정보를 또 조작할 수 있는 또 위험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마이크로 타겟팅이라는 이 방법이 AI를 기반한 마이크로 타겟팅이라는 방법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잘못 오용, 남용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정보를 어떠한 정치적인 캠페인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영국의 브렉시트 사례가 또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자,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다양한 언어로 여러 가지 정보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셜 뉴스나 아니면 국경을 초월해서 다양한 뉴스에 좀 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주적인 참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관련된 사례는 이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가 어떤 태그 프로젝트 형태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한 부분이 일원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미디어 역량이 이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공된 정보의 품질을 평가를 한다던가 아니면 정치적 담론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미디어가 어떤 중재자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자, 우리가 편견으로 인해서 이런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에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편견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심리학적인 부분에서 항상 편견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식이나 아니면 의사결정이나 우리가 매일매일의 아니면 행동 결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편견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에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편견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적 지각 편향이라는 것입니다. 전체 사회에서 자신의 속성을 과대평가하는 그 지역사회 구성원의 경향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자기의 의견에 얼마나 많이 동조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편향과 아니면 어떤 편향된 어떠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 합의 편향이라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는 양에 따라서 그 결과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다원적인 무지라는 것인데요.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빈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종선호라는 것인데요. 자신과 신념이 같은 정보,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최근에 또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인지 선택 편향과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 간의 어떤 간섭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검색 엔진을 이용할 경우에 그러니까 일방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정보를 소비하게 되는 거고 또 필터 버블을 통해서 결국에는 인터넷 유저가 본인이 동의하는 정보만 찾아서 보게 되는 확증 편향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필터 버블에서 확증 편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 미디어 피드 같은 경우에는 동질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그룹이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회적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입장이나 어떤 의견을 이제 강화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에코챔버라고 해서 에코챔버라는 것은 특정한 정보에 갇혀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를 활용을 하면서 이용을 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극단적인 어떠한 급진화 현상으로 이것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증폭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기반의 이러한 완화 전략에서 우리가 머신러닝 기반의 어떠한 클래시파이어를 둘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커뮤니티는 우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특히 예를 들어서 욕설이나 어떠한 편향된 정보, 바이어스나 가짜 뉴스를 우리가 걸러내는 데 있어서 감지하는 데 있어서 머신러닝 기반의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짜 뉴스를 검색하는 어떤 챌린지도 있었습니다. AI 기술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생산된 어떠한 정보를 AI가 잘못된 방향으로 증폭할 수 있는 또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제 AI 기술 사용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증오 발언이나 아니면 증오 뉴스, 사람들이 만든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AI를 이용해서 우리가 완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사에서 잘못된 정보, 독성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각각의 어떤 언어나 AI 기술을 이용해서 감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증오 발언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독성적인 정보를 걸러내는 AI 도구를 활용하면서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전체적인 민주적인 발전에 기여를 하신 것인데요. 하지만 이 욕설 모델은 사실 좀 더 편향된 어떠한 바이어스를 갖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특정 어떤 어떠한 그룹의 사람들, 어떤 민족의 사람들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욕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방언, 사투리를 이용한 욕설을 한다든가 라는 이러한 방향으로 편향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포커스는 이러한 편향을 해제하는 방향, 전략을 적용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AI는 우리가 민주적인 프로세스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한테 얻어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민주적인 의사결정 내는 데 있어서 좀 더 즉석적으로 좀 더 빠르게 결정을 낼 수 있도록 하는데도 AI가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가 있지 않습니까? 자, 위키피디아도 아주 좋은 민주적인 어떠한 시스템 사례일 수가 있고요. 또 번역 서비스가 있습니다. 번역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원어가 어떤 언어와인지 관계없이 참여자들이고 또 촉진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공공에 참여를 해서 또 의견을 구축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정보를 확산하고 또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독일의 사례인데요. 코로나 데이터 기부 앱입니다. 이것은 로버트 코허 인스티튜트 RKI에서 개발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웨어러블 기기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이것을 도네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러한 코로나 질병 증상이 어떠한 지리적인 추세로 확산이 되는지를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민주 프로세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실상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봉쇄 조치라는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데요. EU 의사회 회장단은 이를 번역기인데요. 번역 시스템입니다. 독일의 EU 이사회 회장단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EU의 공식 24개의 언어를 모두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모두 번역된 언어를 볼 수가 있고 제가 지금 사례로 슬라이드에 한 샘플은 나와 있고요. 영어에서 독일어로 이렇게 번역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품질이 좋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데요. 제 랩에서 직접 참여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아바타 베이스 기반의 프로젝트였는데요. 아바삭이라는 것입니다. 아바타 기반의 음성 도우미입니다. 어떤 수화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화를 생성하는 것인데요. 아바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러한 장애인 같은 어떤 수화 소통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만든 도우미 앱입니다.
그래서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청각장애나 아니면 시각장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정보에 접근하는데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챔버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인디아 대학교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미디어의 역할과 기술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또 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만든 건 시뮬레이션인데요. 정보를 분석을 해서 이것을 소셜 미디어에서 어떻게 조작이 될지 매니플레이션이 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선정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톨러런스나 아니면 다양한 뷰나 converges either to 이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네트워크에서는 어떠한 호모지니어스한 방식으로 해서 이것이 오피니언으로 나타나는지 어떻게 의견이 전개가 되는지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동일한 뷰로 이것이 편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civic 시빅텍 이니셔티브라는 것이 또 있는데요. 시빅텍 기술이라는 것은 사람과 정보와 국민과 정부에 있어서 의사소통과 그다음에 의사결정, 그다음에 서비스 전달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프로세스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픈 데이터 커뮤니티라는 것인데요. 오픈 데이터 커뮤니티는 모든 시민에게 데이터의 접근성을 부여합니다. 무료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그리고 시빅텍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만에서도 이런 시빅테크 어떠한 운동이 아주 적극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상황이 있는 동안에 약국에 마스크가 있는지 여부를 바로 추적해서 알 수 있는 어떤 지도 앱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이 시민사회 어떠한 기술적인 솔루션과 아니면 민주적인 프로세스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현재 저희가 여러 파트너들과 함께 컴퓨터 과학 사회와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BW 파운데이션에서 저희가 자금 지원을 받았고요. 현재는 AI 기반으로 해서 다문화 사례 연구를 해서 비교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공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후 문제나 어떤 정치적인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 중요성이 대두가 되는데요. 자, 그래서 어떠한 저희가 매트릭스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정의 어떤 매트릭스를 개발해서 좀 더 나은 의사결정이나 아니면 좀 더 나은 퍼블릭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민주적인 원칙에 맞는지 어떤 공정성 프레임워크를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인도와 영국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 영향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이용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목표에 있어서 우선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컨텐츠에 있어서 우선은 어떠한 통신의 표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어떠한 편향이나 아니면 헤이스피치와 같은 증오 발언 같은 것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표준을 적용할지, 어떠한 규제를 적용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화된 컨텐츠, 개인의 컨텐츠가 있는데요. 자, 뉴 미디어에서는 사실상 새로운 미디어가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어떠한 잘못된 방향으로 악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조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트레이닝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를 방지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의 오용을 방지하고 또 그와 동시에 또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향. 자, 이것이 두 가지 사안이 서로가 이렇게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AI 기술의 중요한 것은 바로 투명성이라는 것입니다. 투명성이라는 것은 GDPR에도 이미 명시가 된 바 있습니다. 새로운 AI 기반의 미디어에서는 여기에 있는 즉 의무 사항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리와 같은 AI 기반의 앱이 상당히 이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과 기계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연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AI 시스템과 현재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에 해당 정보를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자연인의 행동이 분석이 되고 있다는 것도 정보를 사전에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디오나 비디오 콘텐츠가 조작이 될 경우에는 조작이 되어서 만들어질 경우에는 해당 컨텐츠가 인공적으로 생성된 컨텐츠임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독일 과학 아카데미에서 제가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권고사항이 지금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AI 기반의 기술을 어떤 민주적인 방식으로 저희가 발전시키기 위한 주요 토픽을 정리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카테고리화 했는데요. 8개의 토픽입니다. 첫 번째 토픽은 디지털 정보와 통신 플랫폼의 큐레이션이고요. 그리고 공공 서비스 방송의 인터넷을 통한 공공 서비스 방송이고요. 플랫폼의 데이터 리소스에 대한 연구, 담론에 대한 연구, 그리고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의 민주 친화적인 어떠한 설계, 디지털과 미디어 역량, 그리고 미디어 품질과 데이터 저널리즘,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참여입니다. 이러한 권장사항이 지금 독일어로 우선 만들어져 있고 지금 영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하단에 지금 웹사이트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 thank you so much.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굉장히 이제 의미 있고 정보가 굉장히 충실했던 저희가 들을 게 굉장히 많았던 발표였습니다. 다음은요. 백인수 센터장이십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센터장이시고요. 그리고 크리에이션 미디어 내 AI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ICT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또 많은 또 한국 정부의 자문 역할을 또 하셨습니다. 한국의 또 신뢰성 있는 AI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백인수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에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그 주제와 관련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엘리자베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이 전 산업 사회에 빠르게 확산되고 그리고 혁신을 창출하고 있는 반면에 그 확산에 따라서 예상하지 못한 그런 사회적 이슈와 우려들도 함께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19년에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빠른 확산과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한 반면에 최근에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을 통해서 이런 우려와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내용을 빠르게 좀 극복하고 인공지능 강국으로 더 도약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빠르게 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인공지능의 사회적이나 산업적인 수용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강조하면서
그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인 정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고위험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제도 정립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 EU와는 좀 다르게 기술 개발과 민간 자율 규제 중심으로 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그 흐름 속에서 그 우리나라 정부는 그 인공지능 강국이나 인공지능의 경쟁력을 갖기 위한 그런 선제 조건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을 위한 지원 정책이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인공지능 실현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전략은 2000년 그 12월에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의 그 실천 방안들을 좀 구체화하고 그리고 민간 자율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좀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등에 대한 그 적극적인 지원책을 담은 것을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본 전략은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그리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기술이나 그 제도, 윤리 측면의 3대 전략을 가지고 그 3대 전략의 10개 실행 과제를 통해서 2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에서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을 체계적으로 좀 지원하고 이용자들이 믿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사회 전반에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를 확산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그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게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 신체적이거나 재산적으로 그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위험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 확보를 추진하는 게 두 번째 과제고, 죄송합니다. 이게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그런 전체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의 구현 단계별로 신뢰를 확보하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민간의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확보에서부터 알고리즘을 학습하고 검증을 하는 그 전체적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 설명이 가능하고 공정하고 그리고 견고한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성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그 환경 조성을 첫 번째 그 전략에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한 기반을 마련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학습용 데이터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 확보를 추진하고, 세 번째로는 인공지능이 국민 전반에 미치는 그런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영향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신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사회 전반에 건전한 인공지능 의식을 확산하고자 하는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 교육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윤리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총론을 마련하고 개발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까지도 맞춤형 윤리 교육을 개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과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는 그 주체별로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마련해서 배포할 계획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이 정부 중심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윤리 정책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연초에 발생한 그 챗봇 이루다 서비스에서 발생한 문제가 그 사용자나 개발자에 의해서 그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고 있는데, 그런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 기술이나 서비스가 어떻게 오용될 수 있고 잘못 사용될 수 있는 데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걸 해결하고 대처해 갈까에 대한 그런 큰 이슈와 화두를 던져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나 그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신뢰성 전략을 가지고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100% 보장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인공지능의 신뢰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인공지능의 신뢰성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고민하기 어려운 그런 개인 개발자라든지 뭐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그런 지원 방안들을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기술이 완성된 기술도 아니고 그리고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그런 신뢰성과 안전성 이런 기준 역시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고 진화하는 것과 따라서 계속 발전하고 업그레이드 돼야 될 분야가 있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나 사회나 기업, 개인 모두가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그 신뢰성 그리고 인공지능이 안전하고 신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인공지능 기술 서비스 활용을 위해서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노력할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So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resentation. 네, 프레젠테이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요, 나연목 교수님이십니다. 나연목 교수님께서는 지속 가능한 지구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데이터베이스와 AI 연구하고 계시고요.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고 또한 그린데이터 지금 인증 서비스 센터에서도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단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이십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단국대 나연묵입니다. 오늘 그 주제가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데이터 관련된 연구를 하는 엔지니어 쪽인데 이제 이 주제가 Peace of Mankind, Sustainable Earth 이렇게 이제 어려운 주제를 주셔서 조금 이제 고민은 했는데요. 하여튼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AI에 대한 일반적인 이제 그 발전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IBM이 이제 AI를 꾸준히 개발해 왔습니다. AI의 이제 흑역사라는 이제 한 20년간의 이제 그 시련을 이겨내고 이제 왓슨이라는 그런 최초의 이제 AI 제품을 내보내서 인간과 이제 그 체스 챔피언의 대결에서도 왓슨이 승리를 했고 최근에는 이제 병원에서 암 진단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의료 응용에 실제로 이제 왓슨이 사용되기 시작한 게 AI의 이제 시대의 시작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그게 한 2006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14년에 저희를 깜짝 놀라게 한 게 이제 아마존 알렉사라는 이제 제품인데 동그란 그냥 스피커인데 거기에 이제 AI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이제 챗봇 기능을 집어넣어서 알렉사 오늘 날씨 어때? 하면 이제 알렉사가 날씨를 알려주고 물론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이제 사람과의 대화를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스피치 투 텍스트 이런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돼서 AI가 이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구글이 또 이제 여러분이 아는 이제 이세돌 구단과의 대결에서 이제 이긴 알파고가 이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바로 전에 이제 AI의 민주화를 가져온 사건이 이제 구글에서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이제 개발 도구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텐서플로우를 이용하면은 이제 사진을 주고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이제 있는 물체가 고양이인지 사람인지 백인인지 흑인인지 그런 거를 이제 구분하는 이제 그런 AI 프로그램 텐서플로우를 공개를 했고 이거는 이제 이정표적인 사건인 게 누구나 AI의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2016년에 이제 알파고라는 것이 구글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구글이 알파고를 만들고 텐서플로우를 공개한 거는 이제 IBM AI 선구자인 IBM을 쫓아가기 위해서 구글이 이제 텐서플로우를 공개하고 알파고를 만들었던 거고요. 구글이 2018년에 이제 두플렉스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또 이제 획기적인 사건인데 결국은 이제 AI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소위 이제 저 대신에 이제 식당을 예약해주고 미장원을 예약해주는 이제 그런 서비스인데 그것이 사람이 전화를 건 것처럼 이제
사람이 건 건지 기계가 건 건지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제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데 최초로 이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정도의 고도의 AI가 이제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AI는 전 산업 분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뭐 이제 영어하고 한글을 번역하는 트랜스레이션, 사람과 기계와의 대화 기술,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주는 검색 기술, 그리고 사진에서 고양이를 판별하는 이제 레코그니션 인식 기술, 그리고 이제 미래 주가를 이제 예측하는 프리딕션 기술,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알아서 찾아주는 이제 추천 기술, 레코멘데이션 기술, 의료 방사선 사진에서 이제 암을 찾아주는 그런 진단 기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아트를 창작하는 그런 기술까지 이제 발전하고 있고요. 이 화면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그 그림은 AI를 이용해서 이제 고호풍으로 서울시를 다시 이제 서울시 사진을 고호풍의 아트 작품으로 이제 크리에이션 생성한 그림인데 AI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준 상태입니다. 이 정도까지 창작 수준까지 이제 발전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AI 기술은 이제 사람이 이제 가르쳐 준 것만 쫓아가는 그 슈퍼바이즈드 러닝 모드에서 사람과 이제 비슷한 상식까지 이제 갖게 되는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가 최근에 이제 연구 토픽이고, 조금 더 나가면 뭐 사람을 능가하는 그런 슈퍼 인텔리전스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뭐 걱정도 하고 기대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AI를 이제 옳은 용도로 잘 써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용도는 이제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이제 헬스케어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는 거나, 또는 우리 이제 최근에 뭐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 변화 뭐 이런 게 굉장히 이슈니까 그런 것을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 워처 같은 것을 AI 베이스로 만들면 자율주행 드론하고 클라이밋 체인지를 이제 프리딕션하는 그런 AI 알고리즘을 개발하면 글로벌 워밍과 이제 거기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주는데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나쁜 용도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군사용으로 일본 같은 데서 AI 기반의 이제 솔저나 전투기 뭐 이런 거를 개발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명을 살상하는 이제 용도로 악용될 소지도 있고, 내셔널 시큐리티 관련해서 이제 뭐 사이버 어택이라든지 또는 산업단지 이런 거를 이제 해킹하는 것이 또 AI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아주 이제 나쁜 쪽이 되겠고, 최근에 또 이제 페이크 뉴스를 생성하는 그런 AI를 이용해서 다른 나라에 굉장히 이제 불리한 그런 정치적인 위조 기사를 만들어내는 사례도 이제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좀 자제를 하도록 저희가 방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 이제 루닛이라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솔루션인데, 굉장히 많은 이제 국가에 수출이 되고 있는 암 진단 AI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AI 닥터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사람이 암을 진단하는 게 한 정확도가 60-70%인데 반해서 저 루닛 제품이 이제 암을 진단하는 거는 95%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사람보다 더 좋은 똘똘한 AI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아래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든 이 로봇 기술은 저기에 이제 총만 장착하면 전투병으로 쓸 수 있는, 또 나쁜 용도로도 쓸 수가 있어서 그런 거를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2008년경 유럽에서 이제 기후 변화 관련된 그런 그린 IT 기술 포럼에서 사용했던 장표 중에 하나인데, 이제 기후 변화 사이클을 보여주는 아주 이제 좋은 그림인데요. 물론 이제 UN 쪽에서 나온 자료인데, 여기서 이제 왼쪽이 소위 이제 카본을 만들어내는 원인들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린하우스가 생겨서 가운데 그림, 오른쪽은 이제 그 결과 이제 기후 변화가 이제 sea level rise, disease spread 뭐 그리고 이제 패민이라든지 디제스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이클을 이제 보여주는 그림인데, 거기서 제 생각에는 이제 왼쪽 편에선 휴먼 액티비티가 결국은 탄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AI를 활용해서 우리의 적절한 액션, 이렇게 하면 탄소가 더 늘어납니다, 이렇게 하면 탄소가 줄어듭니다를 알려줘서 AI 발생을 좀 이제 줄이도록 사람을 도와주는 AI를 개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 사이드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소위 탄소로 인해서 이제 기후 변화가 일어나니까 기후 변화로 인한 빙산이 녹고 뭐 씨레벨이 올라가고 하는 그런 거를 AI가 좀 이제 모니터링하고 프리딕션해서 워닝해주는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미리 좀 재난재해를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용도로 쓰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는 뭐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이제 일단 일자리를 잃게 하지 않을까. AI 닥터 요새 AI 보건소 사업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그 사람의 일자리를 뺏어갈까 하는 걱정들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좀 전에 발표처럼 이제 트러스트워스 AI 뭐 이런 쪽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AI를 이제 가이드라인, 에티컬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가이드라인은 AI를 만드는 개발자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고 AI 도구를 이용하는 여러분들도 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아니라도 또 AI를 악용해서 페이크 뉴스를 만든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이제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우리들 자신까지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자체도 또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로직을 이제 AI 소프트웨어에 심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러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국제적 협력도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의 남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AI를 이제 올바르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법 제정을 한다든지 AI의 악용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기술적인 교류를 한다든지 또는 AI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글로벌 워밍의 이제 완화를 위해서 이제 국제 협력을 한다든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는 이제 AI 기술은 급속하게 발전을 하고 있지만 AI 기반의 시스템이나 기계들이 그 사람을 이제 해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그런 안전 조치를 개발하는 것이 저희가 국제적으로 좀 협력하면서 진행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So 감사합니다. 나영무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바로 토론을 시작하고 15분 정도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이후로 자 Q&A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장내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계신 여러분들과 Q&A 세션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토론인데요. 제가 자상으로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패널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인데요. 오늘의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엘리자베스에게 드린 질문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발표에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정보를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적인 어떤 AI 측면에서 말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사실상 우리 접근 가능한 정보의 양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실상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그것이 역량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아직도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있고요. 오직 필요한 정보, 사실상 필요한 정보가 있을 텐데 어떠한 필요한 정보를 어떠한 개인화된 방식으로 해서 정말 올바른 정보를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추구함에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엘리자베스, 어떤 개인화된 AI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어떠한 개인화에 있어서 어떠한 개인화된 이미지에 있어서 사용자의 어떠한 선호사항과 니즈를 반영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나이가 들어가고 또 아플 수가 있을 텐데요. 또 아주 단기적이지만 어떻게 장애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의 이러한 개인정보는 보호를 받아야 하고요. 이런 모든 데이터의 이러한 개인은 사실 사용자의 어떠한 장치에 기반해 두어야 되고요. 이렇게 사용자의 기반에 대한 이러한 개인화된 데이터가 좀 더 투명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상 사용자들이 혼돈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EU 커미션에서 강력한 규제, AI 관련한 이제 강력한 규제를 만들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고위험 분야에서 이게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규제를 한다. 그리고 유럽에서 이를 선도한다라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와 그 소셜 스코어링 이제 등급을 매기 점수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한다라고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의 민감제 자료를 이것을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내놓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엘리자베스 선생님, 이 제안에 대해서 AI의 개발할 특히 이제 EU에서의 그 개발성에 대해서 개발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리스크는 이제 카테고리마다 좀 달릴 수가 있고 이거 적용성도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에서 특정한 조건들이 이제 이 전제 조건들을 좀 충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다른 사람 시스템과 이제 접속을 하게 됐을 때 이것이 좀 불분명할 때에 그다음에 사람들이 알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좀 충족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EU가 굉장히 이제 강력한 규제를 강력한 규제를 좀 선도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또 많은 의견들로는 아직 그렇게 좀 더 아주 강하지는 않다라고 말하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더 강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특히 파이낸셜 부분에 있어서는 스코어링이 이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제 파이낸셜 부분에서는 또 이것은 또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또 이게 또 다른 부분에도 적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윤리성과 관련 AI 윤리성은 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무엇을 제한하거나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사용자들이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이 앞으로도 이제 보다 더 창의적이고 조음 있게 사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요. 백 센터장님입니다. 한국의 AI과 다른 선도하는 국가들과의 이 전략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 전략들이 있을지, 그리고 저희의 단기적인 목표와 저희가 이거 방향성들에 대해서 의견 주실 수 있으신지요?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 형태나 뭐 이런 게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점은 일단 인공지능 산업 발전 형태라기보다는 인공지능 생태계에 있어서 조금 다른 나라들과의 차이점이 뭐 어느 정도 있냐고 보면 뭐 다른 소프트웨어나 뭐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역시도 그런 생태계 전반에 그 정부의 지원이나 노력이 다른 나라들보다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이나 인재 양성 분야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인공지능 대학원을 각 대학마다 설립하는 걸 통해서 관련 인력을 좀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쪽에서 보면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한다거나 하는 쪽으로 해서 생태계 쪽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프라 쪽으로 보면 학습용 데이터를 정부에서 구축을 한다거나 인공지능 바우처를 통해서 컴퓨팅 인프라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을 보면 그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정부에서 그 생태계에 지원하는 게 많은 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이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정부에서 보면 이 정부의 이런 적극적인 지원하고 민간의 그런 자율적인 노력이 합쳐져서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 전반이 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건전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그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가장 시급한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저희 센터에서 우스갯소리로 저희들끼리 얘기하는 게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 신뢰받거나 윤리적인 사회가 되지 않으면 인공지능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회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학습을 하는데 그 데이터가 사람들이 윤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AI도 윤리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끼리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그 머신러닝이라는 걸 통해서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그 인공지능 윤리 원칙이나 그래서 헌장 이런 식의 그 메시지들을 많이 만들어서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메시지를 만드는 거에서 벗어나서 실제적으로 좀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나 그런 제도적으로 신뢰받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을 시급히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EU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력한 AI 관련된 그 규제를 그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몇 년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시킬 예정인데 GDPR의 케이스를 보면 EU에서 이제 GDPR을 만든 이후에 그 전 세계적으로 그 개인 정보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깊게 고민하고 이거를 이제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 같은 분야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규제라든지 실질적인 기술 프레임이 작동이 되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단기적인 목표는 저희가 그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단 정부 주도로 뭔가를 규제하거나 한다기보다는 민간이 좀 자율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만들었다는 데 큰 목표가 있다고 보고요. 25년도까지 이러한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잘 단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I remember that the scene in which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2019년 10월에 우리는 앞으로 이제 AI 강국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2년이 벌써 이제 지났습니다. 그런 발언이 나온 걸로부터. 그리고 그때와 지금과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한다면 지금 우리는 갈 길이 지금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AI 강국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한국의 그 AI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그 AI 인덱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 매년 그 인공지능 분야의 그런 주요한 교육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비즈니스 관련된 성과들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준 측정한 결과들을 보면 아까 전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시장이라든지 기술 수준, 연구 규모라든지 연구 수준 같은 경우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EU의 일부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현저히 좀 떨어져 있다는 건 그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산업 분야별로 이렇게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료 분야나 아니면 교육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목할 만한 그런 기업이나 성과들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인공지능 기술이 새로운 기술이고 새로운 영역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기존의 산업이나 이런 것들 인공지능을 가지고 디지털 전환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거를 혁신을 한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이제 저희가 산업적으로 강점이 있었던 분야들 이런 분야들과 인공지능이 같이 결합을 해서 융복합적으로 고려를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런 강점인 분야들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빠르고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모델이나 그런 방향이 한국의 AI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나 다른 나라하고 좀 차별되는 그런 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Okay, thank you. One more question. 자, 한 가지 더 질문,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문은 나영무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탄소 배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A를 통해서 환경 문제,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AI 같은 경우가 사실 우리 환경 문제에 있어서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가끔 간과하고 있죠. 사실 AI 모델에 대한 트레이닝, 예를 들어서 AI 신경 네트워크 같은 것이 있는데요. AI 신경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실상 미국의 자동차보다 5배 가량 많은 어떠한 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에는 좀 더 강력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지금 AI 연구자들은 어떠한 그린 AI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최근에 어떤 달성한 사례가 있는지, 이러한 노력 차원의 달성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I가 하여튼 저희한테 여러 가지 이제 혜택과 편리함을 주지만 지금 저장님 말씀하신 대로 AI 때문에 이제 그 컴퓨팅 파워가 점점점 많이 필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제가 생각해 볼 때 AI가 갑자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발전하게 된 이유는 저는 이제 그 AI 알고리즘보다는 AI를 돌릴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발전했다라고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80년대에는 AI 알고리즘이 있긴 있었지만 그거를 컴퓨터로 돌리는데 10년, 20년이 걸렸기 때문에 현실화가 될 수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GPGPU 서버라는 것도 만들어지고 또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거대한 컴퓨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에 뭐 10년, 20년 걸릴 그 뭐 알파고 알고리즘이 최근에는 그냥 그 구글에서 만든 그런 GPGPU 멀티코어 서버에서 몇 초 만에 돌아갈 수 있는 정도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AI가 이제 현실화되고 상업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AI 때문에 가장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라는 이제 GPGPU 개발 업체고요. GPGPU는 이제 컴퓨터의 그 CPU 대신에 이제 그래픽al 컴퓨팅을 도와주는 제너럴 퍼포스 그래픽al 컴퓨팅 유닛을 이제 GPGPU라고 하는데 그거를 만드는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지금 미국 나스닥에서도 거의 뭐 이제 탑 10에 항상 들어갈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GPGPU의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제 인텔을 위협할 정도로 이제 급성장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엔비디아 GPGPU를 쓰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 센터에 이제 컴퓨터 서버를 설치하는데 이제 보통 서버당 용량을 이제 2kW 정도를 잡습니다. 2000W 정도를 그 한 렉에 이제 보통 이제 40유닛이라는 공간에 이제 서버들이 꽂히는데 그 40유닛 정도의 이제 서버가 쓰는 전체 에너지가 2kW 정도로 설계가 되는데 엔비디아 GPGPU가 장착된 AI 서버는 그 최근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2kW도 아니고 이제 뭐 10kW도 아니고 뭐 50kW 또는 뭐 100kW까지 굉장히 많은 이제 에너지를 소모한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AI 그 관련된 회사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카카오인가 하여튼 뭐 이런 AI 관련 회사였는데 40개 유닛을 꽂을 수 있는 렉에 서버를 뭐 서너 대밖에 못 꽂는데요. 이제 그 용량이 전력 공급하는 용량이 이제 초과가 돼서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저희는 이제 더 정확한 AI 결과를 원하고 그러면 더 많은 컴퓨팅이 필요해서 더 많은 이제 전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보니까 이제 굿 AI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 그린 AI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이제 그린 AI는 좀 에너지를 좀 이제 절약해서 쓰려는 이제 그런 시도로 보이고 AI가 결국은 이제 두 가지 어프로치에서 그 에너지를 이제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I 알고리즘 자체를 이제 에너지 이피션트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기술이 이제 하나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AI나 이런 그 소프트웨어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AI가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쓴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쓰지 말자라고 하긴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이제 좀 좋은 용도로 그 기후 변화를 모니터링한다든지 뭐 이런 좋은 용도로 이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서버도 좀 에너지 이피션트하게 이제 개발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린 서버라고 하고요. 거기서 AI 알고리즘이 이제 돌아가니까 AI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서버를 에너지 이피션트하게 만드는 그린 서버를 개발하는 거, 이제 그런 게 하나의 꼭지가 되겠고, 또 이제 AI는 또 수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니까 AI가 트레이닝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조금 이제 에너지 이피션트한 이제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이제 그런 그린 스토리지를 개발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어프로치는 이제 결국은 이제 구글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기술을 갖고 있는데, 구글은 전 세계 60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는 이제 수만 개의 그 구글 서버들이 AI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구글 서버들이 꽂혀 있는데, 그 데이터 센터가 이제 사용하는 그 전력 소모량은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우리가 뭐 4만 킬로와트 정도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4만 킬로와트를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에서 반은 이제 컴퓨팅 파워로 사용이 되고 반은 쿨링이나 뭐 이런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력 손실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AI 기반의 이제 그 데이터 센터 인프라 매니지먼트 DCM이라는 도구가 있는데, 그거를 최근에 정부에서는 스마트 DCM이라는 걸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스마트 DCM이 하는 일은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활용량을 모니터링해서 4만 킬로와트를 쓸 이제 데이터 센터 에너지 소모량을 뭐 한 30%나 50%를 절감하는 이제 그런 쪽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린 데이터 센터를 개발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이제 AI가 에너지를 덜 쓰게 하는 이제 그런 쪽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이제 또 그리드 위즈라는 회사 얘기를 좀 듣다 왔는데, 그리드 위즈라는 회사가 이제 하는 일이 보니까 이제 에너지를 이제 알뜰하게 써서 결국은 기후 변화에 좀 기여하는 그런 회사로 보이는데요. 그 에너지의 사용량을 이제 그 이 제주도 케이스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밌게 좀 들었는데, 그 제주도가 이제 그 태양열 발전하고 이제 풍력 발전, 신재생 발전 시설을 많이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태양열 발전은 낮에 이렇게 피크로 올라가고 이제 저녁에는 이제 줄어드는데, 제주도의 에너지 사용량 패턴은 밤에는 오히려 더 많이 쓰다가 낮에는 줄어든대요. 그래서 낮에 그 발생한 그 발전한 생성한 그 수많은 이제 태양열 에너지가 그냥 에너지 스토리지라는 데 저장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 스토리지가 꽉 차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깝게 이제 발생한 그 많은 에너지를 제주도는 거꾸로 지금 버리고 있다고 해서 조금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그리드 위즈 같은 회사에서는 이제 그걸 AI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그 발전량 데이터 이제 그리고 이제 소비 데이터 이런 거를 다 우리가 이제 에너지 데이터라고 했을 때 에너지 데이터를 이제 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쌓는 걸 우리가 이제 에너지 데이터 뭐 레이크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그 에너지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데이터를 AI 알고리즘으로 이제 학습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최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건지, 전력적 용어로는 이제 DR이라고 합니다. 디맨드 리스판스를 이제 가장 이피션트하게 이제 관리해서, 그리고 뭐 저희 이제 일반 IT 용어로는 AI를 이용해서 이제 에너지 데이터를 잘 관리해서 최적의 이제 옵티멀하게 최소한의 로스로 이제 그 에너지를 만들어서 가장 저렴하게 이제 활용하는 이제 그런 쪽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결국은 이런 그 에너지 데이터 관리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화력 발전소 몇 기 정도의 그런 이제 에너지를 덜 쓰고 아껴 쓰고 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서 이제 수많은 기업에 이제 그런 그 신재생 에너지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제 그런 것도 그 AI가 할 수 있는 그 에너지 분야에서 AI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충분히 이제 절감하고 아껴 쓰고 잘 활용하고 에너지가 이렇게 낭비되는 거를 막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그런 방향이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또 데이터 센터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RE100이라는 건데, 이제 그 결국은 데이터 센터에 이제 있는 서버들이 있어야만 AI가 이제 돌아가는데, RE100 개념은 그 데이터 센터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리뉴어블 에너지를 100%를 쓰겠다라는 생각인데, 우리나라에선 이제 아직 실현되려면 조금 멀었는데, 구글에서는
그거를 이제 그 기업에서 ESG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 기업의 이제 사회적 책임, environment, social, 그다음에 이제 그 governance, 그 지배 구조에 대해서 기업이 어떤 도덕적인 책임을 지면서 또 이제 환경을 생각해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그런 이제 ESG 경영 문화가 최근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서 예전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이제 뭐 에너지 비션트하게 만들으라고 했을 때 별로 관심들을 안 보이셨는데 최근에 ESG 경영이 화두가 되면서 데이터 센터를 최근에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24년까지 10메가와트, 100메가와트인가요? 10만 킬로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한 20개 정도 더 이제 신설이 될 건데 거기서 이제 ESG 경영이 이슈가 되면서 신설하는 데이터 센터는 굉장히 에너지 효율적으로 리뉴어블 에너지 100%를 이제 목표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는 조금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또 카본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기업들의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구 환경 보존을 하면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Okay, thank you very much for sufficient explanation.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받고 싶은데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지금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지금 독일에서 엘리자베스님 지금 접속해 있고, 네, 토론자 두 분이 계십니다. 네. Just a question to 모든 분들께 질문인데, 군사 쪽에서 사용하는 AI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관련된 건데요. 이것이 보다 더 사람들을 더욱더 보호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의 양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데이터의 군사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네, 군사적인 측면에서 데이터의 활용입니다. 네, 군사적인 환경에서 데이터의 활용. 네, 이것은 AI의 미래성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사적인 차원에서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에 이것이 좋게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또 측면이 있는지. 사람이 결정할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스유즈냐 뭐 이제 프로퍼 유즈냐는 이제 사람의 선택인 것 같고요. 그것이 군사적 목적으로 이제 사용돼서 그게 이제 사람한테 뭐 좀 나쁜 목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 저희가 걱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결국은 이제 뭐 군사적 목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쌓고 그것을 이제 활용하는 AI를 개발하는 거는 국가를 보호한다는 내셔널 시큐리티 차원에서는 또 불가피한 이제 방향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그 국가의 어떤 안전, 시큐리티에 대한 데이터를 누적하고 그거를 국방부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뭐 사이버 어택을 하든지 사이버 어택이 또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방어하기 위한 알고리즘도 개발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선의의 목적에서 그리고 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장에서 국가적으로 그런 밀리터리 그 응용의 그런 AI를 뭐 개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 불가피한 우리를 보호해야 되니까 지금 뭐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또 당연히 중국에서도 이제 군사적 응용의 그 AI 알고리즘 개발과 데이터 누적은 당연히 진행이 되고 있을 거고 최근에는 또 데이터가 이제 돈이 됩니다.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목적이나 경제적 목적이나 이제 그런
알고리즘 개발은 이제 급속히 일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거죠. 저희가 이제 무슨 폭탄을 개발할 때 이제 그거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개발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가지고 공격을 한다면은 우리한테 치명적인 이제 살상을 이제 일으키는 나쁜 이제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AI도 이제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 정치가의 어떤 뭐 잘못된 그 판단이나 또는 이제 뭐 다른 국가를 이제 해하려는 그런 나쁜 의도로 악용할 소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도 방어하기 위한 AI는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그거는 뭐 그 어떤 국제적인 협정이나 또는 그 어떤 저희 그 국가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군사적 목적으로 만든 AI를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거는 철저히 좀 규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관련 법제도도 만들고 또 기술적으로도 조금 이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Okay,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엘리자베스님 이 질문에 대해서 혹시 추가해 주실 의견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한국 전반에 대해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지요? 추가해 주실 의견이 있으신지요? 군사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은 네, 이것도 이제 적합성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응용성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이제 굉장히 참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보다 더 강력하고 보다 더 이제 지능형적인 무기를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또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된 경우, 착오가 있을 때에는 국제적인 분쟁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또 이제 이것에 대응하고 예방하는 이제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사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시간은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되었는데요. AI, 인공지능은 갑자기 이제 막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이제 물건이죠. 그리고 인간이 이제 완전히 이 분야에 대해서 이게 통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민주적인 방식으로, 그 다음에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그 다음에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때 인류의 평화를 우리가 또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 함께 해주신 모든 관중분들, 그 다음 발표자님들, 그 다음에 토론자님들, 네, 그리고 우리 백센터장님, 그다음 교수님, 그리고 엘리자베스 알데니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김신효 선생님께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많은 또 애를 써주셨는데 특별히 감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것으로 이제 본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연사자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세션으로는 3시 20분부터 국립외교원 아세안 인도연구센터가 주관하는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에서의 한국의 지역 전략 섹션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인류 평화와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한 인공지능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